네,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창범입니다. 네. 요즘 너무 덥죠, 그죠? 네. 저도 이렇게 오면서 이게 뭐 동남아시아 날씨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은 복장 조금 튀지 않나요? 너무? 네. 제가 이게 마지막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인도네시아 대사로 공직의 마지막을 보냈는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의 가장 전통적인 바틱이라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면이나 또는 이제 실크에 이제 이런 나염 방식, 왁스 같은 걸 밀랍으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한 걸 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첫째, 이게 습도가 많고 이제 저희보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습도가 높죠. 온도도 높고 또 우기가 있을 경우에는 뭐 비가 뭐 폭우, 우리 요새 이제 조금 그 게릴라성 호우 이렇게 이제 쏟아지잖아요. 그거 매일 우기 기간에는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시원한 그런 복장이고요. 이게 또 이렇게 반팔도 있고 긴 팔도 있는데 긴 팔은 넥타이를 맨 거와 똑같은 정장입니다. 그래서 국가 행사를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뭐 행사에 갔을 때 이렇게 입고 가도 넥타이 맨 거 이상으로 정장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뭐 넥타이 안 하고 이 안에 아무것도 안 걸쳐도 되고 하니까 그만큼 더 시원하고 활동성도 있고 통풍도 잘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뭐 사람들이 좀 쳐다볼 것 같아서 평소에는 못 입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우는 공무원들이 정부 공공부처가 우리가 뭐 한복의 날 하듯이 매주 금요일 날은 바틱을 입고 출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금요일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틱이 편하고 하니까 출근을 바틱으로 하곤 합니다. 오늘 뭐 제가 바틱을 소개하러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아세안과 한국, 한아세안 관계 또 아세안은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아세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네, 뭐 아까 소개받았는데 제가 이제 2018년 초에 인도네시아 대사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정부가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 부임하기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시임장을 받으러 갔었을 때고요. 여기 이분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저처럼 바틱을 입은 분인데 인도네시아 현재 조코 위도도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때는 이게 양복을 입었었고 이분은 혹시 누굴까요? 네, 한국 분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저의 카운터파트인 북한 대사입니다. 네, 제가 인도네시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고요. 2018년 여러분들 2월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그리고 이어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판문점까지 와서 같이 회담을 하고 나서 근데 바로 그 판문점에서 있었던 오랜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래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직접 남북한 대사로부터 듣고 싶다라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정상회담 열린 지 사흘 뒤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우리 같으면 대통령실이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뭐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을 하고 이어서 여기 안광일이라고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저는 돌아왔지만 이제 오래 있어요. 그래서 북한 대사가 북측의 입장을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에 2018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겨서 군대 면제도 받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남북 지도자가 개막식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 후에 결국 대통령은 못 오셨지만 당시는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북측에서는 내각 부총리가 이제 개막식에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남북 간에 이제 화해 무드가 이렇게 팽배했을 시점이라서 한반도 길을 들고 공동 입장을 했고 남북 간 단일팀이 카누, 조정 그리고 여자농구 이렇게 세 종목에서는 남북 간 단일팀이 구성이 돼서 뭐 카누는 금메달도 땄습니다. 지금도 뭐 안광일 대사 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외교부 커리어를 있으면서 모셨던 분들 중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시죠.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장관 하실 때 제가 장관 보좌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 캠페인 할 때 장관 보좌관으로 도와드렸고 지금은 이제 반기문 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오늘 아세안이란 또 아세안 협력의 현주소, 아세안의 인식, 또 미중 경쟁 속 아세안의 선택.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세안이 뭐냐, 한 아세안 관계가 어떤 거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자료 잘 찾아보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화두로 던지는 것은 아세안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아세안이 아니고 또 미중의 경쟁, 치열해지는 미중 간 각축 속에서 아세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진로를,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조금 뭐 뒷부분은 조금 이거 뭐 지정학, 뭐 생각의 확장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세안 한번 10초 생각해 보시고 끝난 후에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아세안은 어떤 존재로 느껴지실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네, 1967년에 이렇게 현재는 10개국이고요. 처음에는 5개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5개국으로 시작했죠. 여러분들 뭐 다녀오신 분 여러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가족 여행으로 갔다 다녀오신 분 혹시? 네, 역시 많아요. 앞서 중남미 하셨죠, 그죠? 거기는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61년에 처음에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일랜드로 됐던 동남아 연합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5나라로 바뀌면서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 이렇게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라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그다음 마지막에 99년에 캄보디아까지 해서 현재 10나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1997년 외환위기 우리 같으면 이제 IMF 위기라고 하는 를 해서 그때 아세안 플러스 3라는 프로세스가 또 출발을 했습니다. 아세안은 뭐 크게 4가지로 저희에게 중요하다. 첫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뭐 대개 한 지난 10년간 5% 내외의 고도 성장을 계속해서 이룩하고 있고요. 또 젊은 나라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중위 연령이라고 미디언 에이지라고 하는데 뭐 29세 요 정도. 저희 나라가 42세. 네.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라로서 중산층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국가군이다. 또 동남아시아 10개가 합쳐서 하나의 지역의 통합을 이뤄나가고 있는 공동체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저희가 이제 이런 지역 통합하면은 떠오르는 건 유럽의 유럽 연합, EU. 뭐 거기는 공동 화폐도 사용하죠. 유로.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그리고 우리의 핵심 파트너다. 뭐 중국에 이어서 제2의 수출 시장,
뭐 당연히 뭐 우리 아세안은 우리 옆에 다 와 있죠. 아세안 뭐 인구 면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2030년 7억 2천, 2050년 7억 8,500. 네, 그 중에 인도네시아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2030년 2억 9,300, 약 3억에 육박하는 인구고요. 세계 제 네 번째이고요. 유럽연합 5억이 채 안 됩니다. 27개, 영국 빼고 27개 회원국 합쳐서. 그런데 2050년에 얼마요? 그죠? 7억 8,500이니까 시장 규모와 이 소비 시장으로서의 그 잠재력인 건 무궁무진한 거죠. 네. 1억이 넘는 국가가 2030년경에 뭐 거의 필리핀과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가 이제 제일 많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앞서 고속 성장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네, 아세안 전체로 보면은 이게 이제 AMRO가 이제 아세안 거시 경제 연구 기구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5.1, 5.2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5% 전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네, 여기 베트남 6.5에서 7%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가 약 5.2% 전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높은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또 독특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경제로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싱가포르는 말할 나위도 없고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가시면은 다 대부분 모바일로 결제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그랩, 고잭 뭐 이런 우리 같으면 이제 카카오가 슈퍼 앱이잖아요. 카카오가 슈퍼 앱인데 카카오와 같은 슈퍼 앱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원래는 모터바이크,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세상의 모든 서비스를 내 모바일 앱 하나, 뭐 약간 이런 걸 표방을 해요. 그래서 뭐 처방전도 받고 당연히 뭐 음식 딜리버리, 세탁, 홈 이런 청소 이런 뭐 다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슈퍼 앱이 동남아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가장 그 부분에서 선도적인 그다음 보시다시피 타일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19년에 비하면 2025년 앞으로 3년 후를 예측했던 건데요. 약 한 3.5배, 4배 정도 이 모바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그럼 어떠느냐? 이제 아직은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다당제, 정당제가 정착을 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보면은 말레이시아, 동티모르입니다. 이건 동티모르는 아직은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는 뭐 최근에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일종의 군사 집권 체제에 지금 놓여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가 여전히 아직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세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말에 경제 공동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나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10나라가 하나가 되자 단일 시장, 단일 생산 기지, 그래서 상품,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 단일 경제 공동체 내에서 이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통합된 하나가 된 그다음에 다이내믹 아세안,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연계성, 또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아세안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걸림돌이 있어요. 아세안은
이렇게 지도상으로도 보시다시피 중국의 남쪽의 면에 있는 내륙 국가들과 소위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한 내륙 국가와 해양 국가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통합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는 유럽 연합의 경우는 27개 회원국이 지리적으로 다 면에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뭐 그것이 카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또 뭐 심지어 그리스 종교 같은 다양한 종교지만 크리스찬티라는 하나의 종교적 문화권 안에서 그동안 발전과 성쇠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내셔널 배리어 자체가 낮아지고,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시면은 뭐 여권을 보여다니는 데가 대부분 없거든요. 자동차를 몰든 기차를 타든 패스포트 검색 없이 다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 아세안의 경우는 더 어려운 여건인 게 지리적으로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륙 국가도 뭐 산과 강으로 떨어져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뭐 불교부터 미얀마나 태국처럼 불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처럼 이슬람, 이렇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인종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먹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세안이 앞으로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느끼기 어려워요. 저희는 뭐 국토 자체도 좁고 하지만 단일한 랜드매스로 돼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물리적으로 유라시아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단절된 섬 아닌 섬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뭐 사실 통합이라는 거에 대한 지리적 통합, 물리적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아세안의 경우는 저렇게 뭐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것, 항공로를 뭐 연계를 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파워, 그러니까 전력 라인을 뭐 공동으로 운영한다든가 다양한 이런 커넥티비티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아세안이 갖고 있는, 아세안은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역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세안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르는 방파제처럼 현재 형상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요 빨간색 그 라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호놀룰루 하와이에 있는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관할 구역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게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라고 했다가 지금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이 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까지죠. 인도의 마지막 부분까지요. 그러면서 중국을 커버하고 여기 태평양 지역을 이제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에 지금 아세안이 놓여 있습니다. 아세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 10개국이 있고 이 안에 아세안 플러스 3, 한국, 일본, 중국이 협력의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고 있죠. 거기에 또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인도가 합쳐져서 동아시아, 이스트 에이시아 서밋이라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상회의도 하고요. 외교장관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아세안이 마치 달걀의 노른자처럼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더 하나 큰 동심원이 있죠. 아세안 리저널 포럼이라고 해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북한 또 외 국가인 뭐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 EU, 홍콩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단순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을 핵으로 해서 지역의 커다란 아키텍처, 안보 또는 지역 통합의 구도를 그려나가고 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그냥 아세안은 아세안만으로서 뭔가 존재의 가치가 느껴졌었는데 보니까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아키텍처 디자인도 꾸려 나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FTA를 보시면은 우리도 이제 한 아세안 FTA가 2007년부터 체결돼서 발효가 되고 있는데 중국 아세안, 인도 아세안,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그러니까 아세안을 중심으로 전부 이렇게 짝짓기 형태로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금년 한국에서는 2월부터 발효를 하기 시작했지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고 하는 RCEP이라는 세계 최대 메가 FTA 이것도 중심에는 아세안을 띄고 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근데 인도는 이제 최종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개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세안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위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이라는 표현, 이게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축의 하나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냈습니다. 느슨한 형태의 FTA에 가까운 경제 협력의 틀 이런 걸 이제 주창을 하는데 여기도 아세안에서는 7개 나라 여기 보시면 아세안에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일랜드 7개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쿼드의 멤버 넷 그리고 한국과 뉴질랜드 그다음에 최근에 피지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아세안이 지역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뭐 우리 앞으로 이제 다음 챕터에서 하겠지만 중국은 1대1로 원벨트 원로드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중요한 대상 지역이고 란창 메콩 이게 강 이름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중국의 운남성부터 밑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를 관통하는 강을 이제 란창강이라고도 하고 메콩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작년에 격상이 됐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1대1로에 대항하는 전략적 프레임이죠. 그거를 내걸고 인프라 안보 투자를 약속하고 있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생산기지화 시켰고요.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2007년 제1기 집권했을 때 인도태평양이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세안 협력의 현주소 한아세안 관계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우리 원유가 전체 원유 수입의 95%, 교역 물동량의 40%는 이 남중국해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소위 해상 운송로의 요충지이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굉장히 필요한 플레이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남북한이 동시 참여하고 있고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만.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유망 시장이자 생산 거점. 또 개방적인 오픈된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류의 열풍이 고조되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정서적 공감대가 큰 지역이다. 89년에 부분대화 관계로 시작을 해서 관계가 이렇게 쭉 발전해서 2007년에 한아세안 FTA 출범을 하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출범한 시점인데요. 그 해 11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 신남방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2019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를 했죠. 네. 잠깐 무역액 보고 가시죠. 네. 중국에 이어서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의 무역 파트너입니다. 계속 빠른 속도로 더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미국, EU를 다 능가하죠. 2021년 1,764억, 20년에 대비해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별로 보면은 전체 교역액의 약 40%가 넘는 부분이 베트남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자로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처가 최근에는 아세안입니다. 뭐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주춤을 하긴 했지만, 그죠? 9억 5천, 95억, 91억, 88억 규모로 매년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 데스티네이션 별로 보면은 베트남이 약 28%, 싱가포르 27%. 싱가포르는 근데 자유무역 항이고 실제로 이제 법인을 싱가포르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실물 투자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인도네시아. 세 나라 합쳐서 약 75%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있는데 미얀마 이제 최근에 주춤하고 있죠. ODA, 우리나라 전체의 ODA의 24%가 아세안 지역에 배분이 되고 있고요. 그 지원의 약 제일 많은 포션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렇게 등에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2019년의 통계인데요. 코로나 2년 동안은 사실 왕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아간 지역 아세안, 이렇게 돼 있죠. 베트남, 타일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뭐 이렇게 등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찾은 아세안 국가의 방문객 수가 약 2019년 약 270만 명.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약 1,350만 명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 셈이죠. 네. 또 여러분들도 이제 뭐 대학에서 아세안 출신, 아세안으로부터 온 유학생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자 타입으로 보면은 근로자가 제일 많고요. 단기 방문을 제외하면은, 그다음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이렇게 돼 있고, 국적별로 보면은 베트남, 태국 이렇게 순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태국이 무비자가 되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거는 신남방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때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일더일로가 있었고, 이거에 대응해서 오바마 정부 때는 피벗 투 아시아라고 아시아로의 회귀 전환, 또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건 트럼프 대통령 때 내온 거죠. 이것이 그대로 유지돼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미국 인도 태평양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있고,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신남향 정책이라는 걸 펴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신동방 정책. 그래서 각 국별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런 지형의 변화를 놓고 자기들의 국익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이니셔티브들을 취하고 있는 거죠. 2017년 11월에 발표한 아세안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신남방 정책의 경우는 우선 사람, 상생, 번영, 평화에서 영어로 하면 P, 3P로 시작되는 그런 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아세안 관계를 결산하는 30년, 대화관계 수립 30년을 결산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2019년 11월 열렸는데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하면서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는 이정표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비전 성명이라는 것도 채택하고, 그때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뭐 필리핀,
캄보디아 이렇게 개별 FTA, 한 아세안 FTA보다 조금 고도화된 훨씬 그 관세 인하나 철폐의 폭이 넓고 또 서로 간에 시장 접근이 조금 더 폭넓게 개방이 되는 그런 양자 FTA를 추진을 하기로 했고 또 메콩 국가, 메콩강이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를 이렇게 수직으로 관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국가와의 별도 정상회의 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2020년 초부터 이제 전 세계를 강탈했죠. 아세안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큰 장애로 도전으로 다가온 셈이죠. 그래서 뭐 인적 교류는 일단 끊겨졌고 그 협력의 그 영역 분야가 조금 더 사람 중심, 특히 이제 보건, 위생, 방역, 또 교육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2021년 11월에 신남방 플러스라는 걸로 다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7가지의 방향을 선택을 했어요. 보건, 의료, 교육, 쌍방향 문화교류,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또 상생형 농어촌, 도시개발, 미래산업, 비전통 안보 이렇게 조금 새로운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기존에 있었던 한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에 코로나 상황에 부응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의 진화가 이루어진 셈이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지난 5년간의 신남방 정책이 과연 어땠느냐라고 한번 돌이켜 보면은 확고한 이제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 잡았고요. 또 최대 인프라와 금융 협력의 지역이기도 하고 다양한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세파는 이제 FTA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그다음에 RCEP도 발효를 하고 한류 확산, 인적 방문의 증가.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네. 그러나 아직도 아세안은 잘 익숙하지 않고 뭐 동남아시아는 여행도 다녀오고 해서 개별 나라나 도시별로는 뭐 좀 인상도 많이 남고 생각도 있는데 아세안 하면 아직도 좀 낯선 그런 느낌? 또 정책이 뭐냐 하고 했을 때 아직 정책 호감도, 체감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또 신남방 정책이 뭐 새 정부 들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뭐 폐기되느냐, 뭐 계속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잠시 이제 아세안의 인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죠. 싱가포르의 유수한 동남아 문제 연구소에서 매년 인식조사 서베이를 하는데 이게 제가 2021년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전문가나 뭐 오피니언 메이커 또는 이런 학계 이런 분들에 직접 서베이를 해서 매년 이제 조사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가장 동남아에서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는 어디냐? 네. 압도적으로 중국으로 답이 나옵니다. 네. 70% 이상 중국, 미국 7% 후반대. 네. 그러면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는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중국이 조금 앞섭니다. 52.2%, 미국 26.7%. 네. 아세안에서는 경제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거에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교역 상대 거의 다 1위입니다. 1위 상대국입니다. 또 아세안은 정치적으로도 중국이 더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국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그러면 영향력이 있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누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독특하게 일본이 제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나옵니다.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불신의 파트는 누구냐 했을 때 중국이 60%가량은 높습니다. 영향력은 인정하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나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은 신뢰도 면에서는 뭐 일본 EU 다음으로 좀 되는데 또 불신도 의외로 아세안 내에서 50%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세안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말고 미국과 중국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제3의 선택, 가장 나은 선택, 서드 파티로 어디냐라는 답에는 일본과 EU를 뽑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으로 이게 서베이의 대상에 과거에는 서베이 후보군에 아예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서베이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적은 숫자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처음으로 서베이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일본, EU, 뭐 그 외에 이제 뭐 호주, 뭐 인도 이런 나라가 있죠. 이 조사는 한 아세안 청년들의 상호 인식 조사를 한 아세안 센터가 금년 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아세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놓고 현지에 있는 아세안 청년들 또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분들의 친구 같은 아세안 유학생이나 또 나와 있는 거주자들 또 우리 한국의 청년들 이렇게 했을 때 약간 간극이 보입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세안 청년들은 어디 거주하든 상관없이 되게 K-팝, 음식, 드라마, 김치 이런 데 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한국의 청년들은 뭐 개발도상국, 더위, 가난함, 열대기후, 낮은 물가, 휴양지 이런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에 대한 서로 간의 관심을 얘기할 때 아세안 청년들은 뭐 한국에 있든 아세안에 거주하든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90% 이상 높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한국 청년들은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52.8%, 없다 47%.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세안 청년들이 한국에 갖는 관심과 기대에 비해서 한국의 청년, 뭐 이게 서베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낮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 간극이 꽤 넓다. 뭐 거의 한 지금 40% 정도로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관심사는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세안 청년들은 취업, 창업, 진로, 다음 학업, 교육 그에 비해서 한국 청년들은 재테크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세안 청년들에게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 중에 어디와 가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조사해서 그렇기도 있겠지만 아세안 청년들은 다 한국이 1등, 이어서 일본, 호주 뭐 이런 게 나왔고요. 네, 한국 청년들은 미국, 호주, 아세안 이렇게 순으로 나왔습니다. 또 미래에 뭐 신뢰도하고 별도로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냐 또는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한국이 비교적 한국, 일본이 이제 위에 나왔고 한국 청년들은 여전히 미국, 아세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뭐 나중에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내가 생각하는 아세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네, 미중 경쟁 속 아세안의 선택. 네. 미중 경쟁은 뭐 지금 치열하게 모든 방면에서 벌어지고 있죠. 뭐 통상, 군사, 뭐 기술, 심지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를 서로 갖고 각축이 벌어지고 있죠. 아세안은 바로 그 한가운데
끼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1대1로 소위 원벨트 원로드 정책의 7가지 회랑입니다. 코리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7가지 방면이 이렇게 방향이 있죠. 소위 육상 실크로드, 과거에 육상 실크로드, 제2의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뭐 몽골 거쳐서 러시아로 가는 거,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에 가는 랜드 브릿지. 근데 요 세 개는 아세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하나는 중국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해서 남중국해로 떨어지는 요 회랑을 1대1로의 가장 7개 중요한 추구의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얀마의 북부를 거쳐서 방글라데시, 이게 면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하고 미얀마가 국경을 면하고 있는데 이 경제 회랑을 또 하나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해상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서부를 옆으로 관통해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양과 요 호르무즈로 가는 해협의 길목에 또 하나의 회랑을 지금 건설하려고 합니다. 회랑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이게 무슨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물류도 있고 또 항만 이런 건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남중국해는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6개의 해상의 영유권, 관할권을 가진 다툼입니다. 현재 요 스프레틀리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소위 그 인공섬 전략이랄까, 인공섬을 군사 무장화시키는 그런 게 2013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걸 둘러싸고 특히 필리핀, 베트남과 치열한 그런 영토의 그런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중국의 어선단 200개 어선단이 그 스프레틀리 아일랜드 주변에 그 산호초 군락을 소위 밀어내기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대규모 선단이 이제 등장을 해서 자국 영해처럼 그렇게 항행을 하고 무력 시위, 준무력 시위를 했던,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 측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일반 선원이 아니다. 거의 민병대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썼고요.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아세안을 끌어안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네. 앞서 그 서베이 했던 그 싱가포르의 그 동남아 국제문제연구소가 했던 그 서베이를 보면은 아세안의 미래는 둘 놓고 선택하라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디냐라고 했을 때 53%, 약 반이죠, 반. 반은 미국, 반은 중국.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굉장히 이제 나눠진, 분열된, 통합되지 않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제 뭐 반으로 날려진 그런 의견은 국가별로 보면은 아세안 전체로 보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흥미롭게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는 거의 80%에서 60% 이상으로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선택을 해요. 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라오스는 60%가 넘게
아니다.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별로 중간에 있는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은 약간 그 전체적인 아세안의 그런 선택과 비슷하게 반반으로 좀 나눠지고 있고요. 양분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별로도 이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아세안 전체의 그런 의견을 보면은 양분된 양상인데 또 국가별로도 너무 편차가 크다. 그래서 아세안이 미중의 각축, 미중의 경쟁 구도화에서 하나된 일치된 입장과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그런 와중에서도 2019년에 이렇게 인도 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아웃룩이라는 큰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했어요. 어렵게. 2019년 태국이 의장국일 때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휩쓸려서 강요된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자. 그래서 앵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소로 보면은 인도양과 아태 지역을 하나로 보는 그것이 하나의 통합된, 과거에는 사실은 아태 지역이라고 하지 뭐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을 아세안 국가들이 쓰지 않았는데 그걸 하나로 이제 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거를 경쟁과 각축의 장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변환시키겠다. 그에 아세안이 나서겠다. 그리고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국가들의 번영과 상생을 꾀하겠다. 또 마지막으로 특히 해양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을 중요한 축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쨌든 아세안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다양한 전략적 구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좌표 방향을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평화와 안정이 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셈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들이 아세안 중심에 앞서 보는 것처럼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구도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 상에서 기존의 아세안 중심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세안이 주도한 메커니즘 중에 중국과 미국이 같이 참여한 것도 여러 개 있죠, 이렇게. 근데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중국은 참여하는 건 있지만 중국은 참여하지 않은 채 미국만 참여하는 아세안의 프로세스는 없어요. 그만큼 미국의 실질적 존재, 실질적 관여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아세안 지역 내에서. 그래서 네. 이러한 대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아세안은 우선은 경제 회복,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어서 경제 회복을 빠르게 이루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미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니까 선택의 딜레마를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 딜레마가 더 깊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는 나라일수록 이런 순환 경제라고 그럴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전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망 교란 속에서 자국 중심주의, 뭔가 같은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 또는 무역 질서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주의적인 관행이 더 부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것을 순조롭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들이 현재 아세안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도 크게 다르진 않죠. 오늘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내일하고 모레 남으신 것 내일 모레 이틀 남았죠. 네, 하여튼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 일정 마치시고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잠시 시간이 나실 때 아세안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또 아세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양성해 놓은 한반도 전문가 새로운 관계를 같이 구축하기로 합의 왔습니다. 그래서 수교가 됐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똑같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 그러면 100주년입니다. 예, 그때 되면은 우리 권대사님 연세는 어떻게 되셔요?